발신주의라고 하는 말이죠. 발신주의. 그렇죠? 세법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을 내거나 뭔가를 할 때는 발신주의가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통신 일부인이 찍힌 날, 우편 도장 찍은 날이다. 이런 문제죠. 그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새는 뭐 이메일, 홈택스라고 해서 이메일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그 장애가 전산상 문제가 있다. 그럼 접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복구된 다음 날까지로 연장이 된다.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기간과 기한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서류 송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류 송달은 네 가지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교부, 우편, 전자, 공시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 교부, 우편, 전자 송달이 원칙적인 방법이고요. 공시 송달은 예외적인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은 교부라는 건 직접 가서 전달해 주는 게 교부죠. 그죠? 예, 내가 직접 가서 상대방이 전달해 주는 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교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편 송달이라고 하는 건 우편을 보내서 도달하게 하는 건데 꼭 그렇지 않죠. 여러분 책에는 뭐라 되어 있느냐? 등기 우편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것만 기억을 좀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서류라는 게 뭐냐? 서류의 송달이라는데 이게 무슨 서류겠어요? 이 서류가. 언제까지 세금 내시오? 그죠? 주로 개인의 재산권을 억압하는 서류일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재산권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상대방이 전달하기 위해서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을 그냥 일반 우편 보내갖고 중간에 날라가갖고 못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등기 우편 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자송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바로 뭐냐면 이거죠. 이메일로 보내는 겁니다. 이메일로. 근데 이메일은 지들이 내 걸 어떻게 알고 보내겠어요? 내가 원하는 경우에만, 그죠? 알려줘야 되는 경우죠. 알려줘야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경우만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직접 주거나 우편을 주거나 이메일 내가 원하지 않았다면 되는데 갔더니 없어요. 직접 전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소재 불명, 행방 불명 등등등 이럴 수도 있고 우편도 역시 봤더니 뭐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이럴 수가 있죠. 그러면 재산권은 징수를 해야 되는데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마지막 하는 게 뭐냐면 공시입니다. 공개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지나가는 사람이 보던 걔가 보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달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공시는 보통 2주 14일까지 게시해 놓고 14일이 지나면 전달된 걸로 보는.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국외에 있어 송달 곤란할 때라든지 송달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든지 또는 여러 번 했지만 전달이 안 돼서 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할 때라든지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공시 송달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자,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납세 성립과 확정과 소멸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세금의 탄생, 이건 우리 일반적인 개념 성장, 이게 사망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태어나서 자라서 죽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세금을 거두려면 그죠? 네 가지가 만족돼야 세금을 거둘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냐 하면 이 밑에 쓸까요? 누구한테 세금을 거둘 거냐? 그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세금을 걷냐? 그 다음에 얼마를 거둬야 되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세금을 거둘 거냐라고 할 때 보통 이제 납세자 또는 납세 의무자 누구한테 무엇 때문에 할 때는 이제 과세 대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버는 대상을 갖고 세금을 거둘 거냐, 또는 어디 출입하는 걸 기본으로 세금을 거둘 거냐,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는 누구한테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거저 물건을 받았을 때 그걸 대상할 거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대상에 대해서 얼마를 거둘 거냐가 이제 세금의 크기인데, 이 세금의 크기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과세 표준과 이렇게 곱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는 거죠. 맞나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그 4대 요소라는 말을 쓰는데, 그림상으로 성립 단계에서는 여기까지만 알 수 있다. 이건 아직 모를 때 이걸 우리가 또 성립이란 말을 씁니다. 확정은 영리로서 괜찮으니까 이거 돼 있는 상태고, 이거도 될 때 이거를 확정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확정이라고 하는 말은 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의무는 의무지만 이거는 추상적으로 의무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확정은 구체적인 의무가 이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소득세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걷는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게 재정세를 빵빵빵 칠 때 개인들, 돈 번 개인들은 내가 세금을 내야 된다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납세 의무자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때문에 내가 세금을 내느냐? 아, 내가 지난 1년간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구나 하는 것도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얼마를 내야 되냐라고 종칠 때 물어보면 아는 놈 아무도 없다고요. 왜냐하면 번 거, 쓴 거 정리해서 다 해야 되는데 1년 내내 번 것도 정리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 자체에서는 모르고, 그럼 네가 얼마 벌고 얼마 썼는지 정리해서 세금을 내라고 주는 기간이 바로 뭐예요? 그 다음 연도 5월이라고요. 그죠? 5월 한 달.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소득세는 최소한 12월 31일이라고 하는 기한, 또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 기간 내에는 얼마를 벌고 얼마 썼는지 정확히 안 나와요. 그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그러니까 여기가 성립이고 여기가 확정이죠. 그죠? 이런 의미로 간다고요. 그래서 성립에 대한 그 틀을 보시면 41쪽 하단에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라고 하는 걸 법별로 정리했는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게 3대 국세죠, 사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자, 과세 기간이란 말이 나옵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그죠? 근데 일반인들은 이거보다 뭐가 있습니까? 그냥 회계 기간. 그죠? 회사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해서 재무제표 발표하는 것처럼 이게 회계 기간인데 이게 개념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과세 기간 언제입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게 과세 기간이죠. 모든 개인은 영년주의에 따라서 기간을 정합니다.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법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하는 거죠. 법인 나는 뭐 3월 말로 하겠다.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그 다음에 4월 말까지.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증권회사가 이렇게 법으로 정해지는 것처럼. 자, 영년주의니까 기간이 끝나면 납세가 성립하는 기간별 성립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나머지 2번부터 쭉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이건 사건별로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속은 상속이 개시되는 때, 사람이 죽을 때죠. 그렇죠? 사람이 죽을 때 얘기고, 증여는 재산 취득하는 때, 증권거래세는 매매 거래가 확정되는 때. 뭐 이와 같은 것들 정도의 관점만 표시하셨다가 나중에 한번 보시고 나머지는 좀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립이고요. 그래서 아,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구나, 뭐에 대상으로 라고 하고 있다가 그것을 일정한 기한 내에 정하는데, 여기 이제 확정이죠. 그죠? 확정을 어떻게 하느냐? 확정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행위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위가 어떤 게 있냐면
부과라고 하는 행위가 있거나 또는 신고라고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부과는 앞에 어떤 말이 줄어드는 거냐? 정부 부과라는 용어고요. 신고는 스스로 알아서 신고하는 자진 신고라고 하는 말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금은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할까요?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할까요? 부과하는 게 정확하겠습니까? 네가 알아서 신고하는 게 정확하겠습니까? 이거가 왜 안 정확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초대는 세금을 안 내고 싶어 하는데 다들. 그죠? 결국 이건 뭐냐면 네가 번 거, 쓴 거 해서 세전 이익에다가 세율 곱해서 이렇게 세금을 확정시키는데 네가 번 거, 쓴 걸 네가 알아서 정리해 갖고 이걸 정하고 거기다 정부가 주는 율을 곱해서 세금 계산하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줄이고 이건 늘려서 세금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을 확정하는 원칙은 뭐냐 하면 부과가 맞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이래야 정확히 얻는 거죠. 그런데 부과하려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 하면 경제 인구가 요새 신문 보니까 2,500만이라고 돼요. 한 2,500천 우리나라가요. 2,500만 거에 대한 개개인의 돈 번 거를 다 따져야 되고 돈 쓰면 다 따져야 되니까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론을 두고 그 권한을 세금을 정한다는 것은 결국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건데 그런 개인 재산권 침해의 기본이 되는 권한을 정부가 개개인들한테 이양시켜 주는 겁니다. 권한과 책임을 이양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떤 문제가 벌어지겠어요? 이거 신나게 벌어지겠죠. 그죠? 이거 어떻게 막느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런 거 하는 거죠. 한번 걸리면 착살낸다. 이러고 가는 겁니다. 세무조사 같은 거. 그 다음에 잠시 나중에 보시겠지만 뭐 이런 제도 같은 걸 가져서 이제 사전 예방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는 세무조사를 할 때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사람들이 걸리면 그때 해결한다. 어? 세금 내는 게 만약에 뭐 100억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저 일반적으로 사바사바 해갖고 한 10억만 내고 정리하자. 그죠?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가능성이 적다고 느껴야 제대로 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 멀었다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